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중환자실에 있던 형님이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뒤 의미심장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하셨고 아주버님의 아내가 제 사연의 중요한 핵심 인물인 형님입니다. 형님은 큰 며느리답게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차분히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셨고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게 성격이 조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맏며느리답게 신중히 생각하고 괜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한 분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딸 하나 더 생겨서 좋다고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는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인사니까 중요하게 생각되고 괜히 실수하면 어쩌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긴장하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듣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부인과 사별한 뒤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새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말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새어머니지만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의 형을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남들이 새어머니라고 하면 괜히 속상할 정도로 자신들에게는 그냥 엄마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믿음이 컸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재혼해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를 참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차분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친척분들도 시어머니 칭찬이 자자했고요. 두 번째 절을 참 잘 드렸어. 그 덕에 애들 다 잘 컸잖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두 아들을 키우고 병든 남편까지 끝까지 간호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 건 복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님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계속 살피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에 전화를 걸면 형님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기울이는 듯 했고, 시어머니가 서류나 약봉투 같은 걸 만질 때면
형님의 시선이 아주 잠깐 그쪽을 향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태도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반항하거나 불편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완전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 같았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셨고 그때 형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베란다 방향을 흘끗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굳이 묻기는 애매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댁 제사 때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진 앞에 음식을 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생하다가 눈을 감으셨는지 모른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어머니 덕에 힘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이내 아니라고, 오랜 시간을 지병으로 고생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병세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도 누가 챙겨줘야 겨우 드실 정도니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 시간을 시아버님 곁에서 극진히 간호하셨대요. 병원 생활을 시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걸 도맡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조차 맡기지 아니하고 본인이 굳은 일까지 다 하셨대요. 시간 맞춰서 약이랑 식사 챙기고 목욕에 기저귀까지 갈아주시고 병원 방문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온 마음을 다 쏟으셨습니다. 밤새 통증을 호소하는 시아버지를 달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지. 그렇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버지 마지막까지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새어머니로 들어와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병 시중까지 들다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을 때 형님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맞는 말이라며 수긍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수상쩍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고개를 들어 오묘한 눈빛으로 시모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에 저는 왜 저러시지 생각하고는 저도 모르게 형님을 힐끔힐끔 살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안방 문이 덜 닫혀서 틈이 살짝 보였습니다. 형님은 거실을 정리하다 말고 안방 문 앞으로 가서 그 문틈을 살펴보려고 하셨고 저는 왜 저러시지 싶어서 조용히 다가갔어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형님은 놀란 듯 저를 봤다가 금방 웃으며 그냥 어머니가 아버님 생각에 슬퍼서 혼자 우시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가고 며칠 후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한 뒤 저는 형님과 단둘이 설거지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말없이 설거지만 하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친자식도 아닌 둘을 사랑으로 키우고 아버님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저는 어머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제 말에 형님은 접시를 닦던 손을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고요.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님을 쳐다봤고 형님은 저를 보지 않은 채 다시 접시를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만 믿지 마, 동서. 사람 속 마음은 그 사람만 아는 거야. 그 말과 풍기는 분위기가 뭔가 묘했습니다. 형님은 조심할 게 없는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다 믿지 말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님이 시어머니와 무슨 갈등이 있나 보다 했고 그 후로도 형님은 시어머니를 계속 주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할 때마다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형님은 항상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행동을 살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지만 쉽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고 형님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단순히 고부 갈등인가 싶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 그럴 리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형님 혼자 알 수 없는 일로 마음이 상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형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했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아주버님을 발견했어요. 남편도 매우 놀랐고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통곡하듯 울고 계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며 형님의 사고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글쎄 형님의 시댁에서 다쳤다더군요. 형님이 혼자 그것도 평일 낮에 시댁에 왜 간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로는 형님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시면서 시댁 2층 계단에서 굴렀고 그때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처럼 통곡하시는데 며느리를 향한 애정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왜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의 말뿐이었으니까요. 거기다 형님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주시하며 알 수 없는 행동을 했고요. 대체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자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에 큰 충격을 입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며칠 동안 형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깨어나지 못하는 형님을 보며 우리는 모두 의사에게 어쩌면 좋냐고 이러다 영영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고 의사는 뭘 더 해줄 조치는 없고 그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며 병원에 갔고 형님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병실 근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형님이 깨어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입을 열 수 있는지, 형님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도무지 깨어나지 않은 형님을 막연하게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지?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고 이때 하도 스팸이 많이 와서 선뜻 받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울리는 진동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뒤늦게 전화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약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형님? 형님이세요?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이시죠? 아주버님은 옆에 어머님 계세요? 아니, 지금 나 혼자야. 네? 제가 얼른 어머니께 전화 드릴게요. 안 돼. 어머님 부를 것 없어. 나 깨어난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네? 그렇지만 동서, 우선 내 말부터 들어줘. 어머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시간이 없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이어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 오라고, 자신이 본 걸 제게 꼭 말해줘야 한다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깨어난 걸 시어머니가 아시면 그때는 진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믿고 있던 시댁의 모든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형님이 계속 시어머니를 지켜봤던 이유가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형님은 이미 시어머니의 가면 뒤에 숨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은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본 형님의 모습은 의식이 없었고 어떠한 기대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형님 곁을 지켰고 아주버님은 하루하루를 거의 울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목소리는 너무 약해 있었고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말투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깨어난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모른 척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형님이 깨어난 걸 시어머니가 하시면 왜 안 되는 걸까?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사고 충격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의식이 없는 동안 꿈에서 만들어낸 무의식이 형님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가 생각했고 머리를 크게 다쳤으니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는 듯 곧이어 문자를 하나 남기셨어요. 자신은 멀쩡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다릴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혼자 오라고요. 그리고 답장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면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 형님이 깨어난 걸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되지?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병든 남편을 끝까지 돌본 사람이에요. 거기다 며느리들에게도 늘 부드럽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형님은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조심 정도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정말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형님 말대로 해야 하나, 아니면 남편에게만 슬쩍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형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는 우선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실에 누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남편에게는 회식이 늦는다고 거짓말한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병원이 복도는 조용하기만 했고 병실 앞 특유의 차가운 공기만 맴돌 뿐이었어요. 기계음, 소독약 냄새, 낮게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게 저를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형님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없는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조용히 병실 가까이 향했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병실도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형님 곁을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형님도 혼자였어요. 저는 조심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머리 쪽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느라 늦게 왔더니 잠드신 건가 싶었고 하는 수 없이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는 순간 형님이 눈을 살짝 뜨고 저를 쳐다보셨고 저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안도 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동서. 저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서둘러 형님의 손을 잡으며 영영 못 깨어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고 형님은 힘없이 웃으시면서 본인도 눈 떠보니 병실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형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계단에서 쓰러지셨다는데 정말 그런 거냐고 묻자 형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쓰러진 게 아니야. 어머니가 뒤에서 날 밀었어. 네? 그게 무슨...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순간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뒤에서 민 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형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형님께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러신 걸까 궁금했죠. 형님은 그런 제 표정을 읽으시고는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믿어야 해. 어머님이 나 민 거 확실해. 내가 두 눈으로 봤어. 그래도 저는 믿기지 않아요. 어머님이 형님을 왜... 내가 알아버렸거든. 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걸. 동서, 잘 들어? 아버님 말이야. 단순히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앉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지병이 악화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간호했고 두 아들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형님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겨졌대요. 처음에는 그냥 알 수 없는 싸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고 난 뒤 시어머니가 병원 기록이나 약봉투를 유난히 감추는 일이 많았다고 했고 처방받은 약은 늘 시어머니만 챙겼고 다른 사람이 약을 드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불편한 얼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너희들이 수발드는 거 힘드니 본인이 하겠다고. 너희들은 너희들 일하라면서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정작 행동과 눈빛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대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별다른 걸 느끼지 못했지만 형님은 같은 여자로서 뭔가 이상한 촉이 발동한 거죠. 그 이상한 눈빛을 형님만 읽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정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시댁에 들렀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약 봉투에서 약을 꺼낸 뒤 다른 통에 있던 알약과 바꾸는 모습을 봤대요. 형님은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예민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냥 단순히 약을 나눠 담는 건가? 아니면 병원에서 새로 받은 약인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본 무렵부터요. 한 번은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시아버지가 약을 안 먹겠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대요. 한동안 잘 드시던 약을 갑자기 왜 안 드시려고 할까 의아스러웠지만 아버님이 더 이상 약에 의존할 생각이 없으신 걸 수도 있다고 여겨졌대요. 그러다가 형님이 딱 본 거죠. 시어머니가 건네는 약을 보고 기겁하는 시아버님의 눈빛과 표정을요. 어머니는 아버님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먹어야 하는데 왜 이러냐고 벌써 포기한 거냐고 하시면서 억지로 시아버님 입에 약을 밀어넣으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형님을 쳐다보며 간절하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하셔서 하고자 하는 말은 끝내 전하지 못하셨대요. 그 뒤로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뭔가 말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바로 다가와 쉬셔야 한다며 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아버님이 약을 거부하면 할수록 두 아들은 물론 형님까지 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대요. 형님은 아버님이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뭘 말하려고 하신 걸까 궁금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을 산 건 시아버님의 갑작스런 죽음이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셨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누워있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늘 아버님 곁을 지키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심정지가 온 것도 이상했고요. 형님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수상하게 여기기도 의심하기도 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으니 별 수 없이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 마당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얼핏 사망보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형님은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게 됐어요. 그 결과 아버님의 죽음에 어머님이 개입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게 됐고 찜찜한 마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계속 주시하며 증거를 찾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댁에서 우연히 시어머니 앞으로 온 보험 관련 우편물을 보게 됐고
안에 내용물을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감춰서 그럴 수 없었대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 앞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 몰래 살펴봐야겠다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안방에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금이라도 숨겨놓았는지 안방에 뭔가 꼭꼭 감춰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형님은 그걸 기억하고는 분명 안방에 보험 서류를 숨겨놨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을 노리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보험 서류를 찾았고 그 보험 서류가 시아버지의 사망보험 서류라는 걸 알게 됐대요. 수익자는 시어머니였고 억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는 그 보험금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그런 보험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두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도 사망보험을 들기 위해 준비한 서류들도 같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사망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시어머니로 해놓으려는 증거를 발견한 형님은 놀라서 안방을 뛰쳐나왔는데 그만 시어머니와 딱 마주쳤대요. 처음에 형님은 당황스러워하셨다가 이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모를 아버님을 생각하니 울컥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따졌대요. 그동안 봐온 것들과 안방에서 발견한 보험 서류까지 들이밀면서 추궁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변했다고 했습니다. 늘 부드럽고 온화하던 얼굴이 한순간에 차갑게 굳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조용히 말했대요. 남편이 지병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들어놓은 거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남은 두 아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 말에 형님은 그러면 왜 우리들의 사망보험까지 들 생각을 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형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혹시 보험금 때문에 아버님을 죽게 한 거냐고 물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대요. 손에 들고 있던 보험 서류를 들고 말이죠. 형님은 성큼성큼 시어머니를 지나쳐 나가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잡고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고 형님은 안 된다고 버텼대요. 그렇게 둘이서 옥신각신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형님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시어머니가 뒤에서 확 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형님이 깨어난 걸 숨기는 이유가? 내가 깨어난 걸 알면 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 거야. 그렇다고 마냥 숨길 수는 없잖아요. 증거를 찾아야 해. 동서가 좀 도와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뭘 하면 되냐고 물었고 형님은 보험 서류를 발견한 그날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경찰에게 주면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형님은 제게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지만 형님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동서, 그 안에 내가 찍어둔 사진이 있어. 보험 서류, 수익자 이름, 가입 금액까지 다 찍어놨어. 그거 없으면 아무도 내 말 안 믿을 거야. 저는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형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경찰에 맡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형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 안 깨어난 척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모르는 척 굴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어머님이 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병든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이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웃는 얼굴도 걱정하는 말투도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도 그 모든 게 연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 병실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냥 형님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전에는 그냥 다정한 어머님의 눈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 속을 파고든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형님이 안 깨어나서 너무 걱정된다고 했고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 얼굴에 아주 짧게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형님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말에 안심하는 얼굴을요. 시어머니는 조금만 형님을 살피고 집에 가신다고 했고 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바로 형님이 알려준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쳐지지 않는 타자를 겨우 치고 로그인하자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 사망보험 서류, 수익자 이름에 적힌 시어머니 이름과 억대 보험금, 그리고 아주버님, 제 남편, 형님,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사망보험 자료까지. 형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자료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휴대전화에도 저장하고 외장 메모리에도 옮기고 제 개인 메일로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 형님이 말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께 따져 묻고 신랑이 하는 모든 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보험금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까요? 남편이 받을 충격이 우려스러웠지만 마냥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게 더 위험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척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가 병실에 없을 때 조용히 형님의 손을 잡고 자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바로 이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눌렀습니다. 그게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병실로 나와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준 자료를 전부 제출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녹음 파일까지 들려주면서 형님의 사고 원인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담당 형사님은 자료를 살펴보고 녹음 파일을 들은 뒤에 서서히 표정을 굳혔어요. 중간중간 형님에게 들었던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모두 전하자 형사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투약한 약의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형님이 아직 깨어난 사실을 시댁에 숨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님은 형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병원과 협조해 조용히 형님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님들은 병원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잡아두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형님은 힘겹게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형사님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집에 방문한 경찰들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약통처럼 보였지만 안에 들어있던 약은 시아버님이 처방받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확인 결과 그 약은 몸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처럼 지병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이 장기간 복용했다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형님이 봤던 장면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으로 시아버님을 천천히 망가뜨렸죠. 경찰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약통도 오래전부터 있던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은 가족을 위해 들어둔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많은 증거 앞에 결국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시중에 지치고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자신은 혼자가 될 거라 생각했대요. 그래서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어차피 아버님은 지병 때문에 오래 못 살기도 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보다 편히 눈 감게 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여긴 시어머니.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두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보험 대상으로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형님마저 없애려 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시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을 바꿔치기 한 사실, 보험금을 혼자 챙긴 사실, 두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도 보험을 알아본 사실. 형님이 그걸 알아채고 경찰에 가려 하자 계단에서 밀어버린 사실까지도요. 그 자백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날 저와 남편 아주버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 모두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사님이 보여주는 약통과 보험 자료를 보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너희들을 진심으로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키웠어. 날 원망하겠지만 너희 아버지 살면서 많이 힘드셨잖아. 그 고통 털어드린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지난 날을 떠올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본인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컸겠냐고. 자신 대신 아버지 병시중하고 엄마 없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지 않았겠냐고. 다 본인이 대신 희생하고 아버님을 잘 보내드린 덕에 너희들이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는 거라고. 김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을 위해 엄마 노릇을 한 거라고 하자 아주버님이 무너졌습니다. 아주버님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더니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엄마 노릇이요? 그게 엄마 노릇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 제 아내까지 죽이려고 한 게 엄마 노릇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주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건 실수였다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크게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그 음성이 경찰서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요. 친엄마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우리 키워준 사람이니까 진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랑 우리를. 아주버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참다가 결국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망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엄마라고 생각했다고. 어릴 때 돌아가신 친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니까 어머니가 내 엄마라고 믿고 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형을 키워준 게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면서 남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냐고 원망어린 눈빛을 보냈고 아주버님은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약을 보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그저 고생했다고만 했다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남편도 그대로 무너졌어요. 평생 고마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진실은 두 사람을 완전히 부셔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았던 시어머니, 늘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족을 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긴 저도 이렇게 손발이 떨리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주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아플 때 돌봐준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라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거기다 아버님까지 죽인 사실에 한동안 말도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은 침대에 앉아있는 형님의 손을 잡고 계속 우셨어요. 형님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주시하는 동안 자신은 뭘 했는지, 왜 단 한 번도 아버님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고 형님 혼자 싸우게 했는지 후회하셨어요.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위로했고 두 분은 한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큰 폭풍에 흔들리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버님도 남편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족으로 부를 수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시아버님을 천천히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 그리고 형님까지 죽이려 했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좋은 어머니인 척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죠. 형님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고 예전처럼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형님은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영영 못 일어나면 어쩌나 온 가족이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깨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감사한 마음이에요. 형님은 가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동서 덕에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형님이 깨어나서 말해줬으니 가능한 거라고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계속 아픔을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 곁을 지키고 있고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만 믿고 형수님이 보내던 신호를 못 봤다고요. 만약 형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모두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몰랐을 것이고 그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는 남편. 저는 그런 남편에게 모두 잘 해결됐으니 더 이상 아픈 생각은 하지 말자고 이제 우리끼리 잘 이겨낼 일만 남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거짓말,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거짓말, 그 모든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형님의 전화를 잊지 못합니다.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형님이 아주 약한 목소리로 했던 말. 그 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시아버님의 죽음도 형님의 사고도 우리 이름으로 준비되던 보험도요. 이번 일을 겪으며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늘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헌신적인 새 어머니인 척 가족을 속였던 시어머니지만 모든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숨과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아온 가면부터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사연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